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천도 여섯 번째 이야기 인생 유전입니다. 사람책 5수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임마, 세나 많아라니까 칼이 7자루, 창이 넉 자루 늘었어. 5, 6, 7. 바우는 숙번의 집 헛간에 쌓여있는 장검과 창을 세고 있었다. 숙번은 바우의 뒤를 따르며 늘어난 수만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바우는 끝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민씨 부인의 당부가 있은 그날부터 숙번은 창가를 사들이기 시작했었다. 사들였다기보다는 뺏은 게 대부분이었다. 나으리도 모르시는 일일세. 자네와 나만 아는 일이니 이 점 명심하고. 이 같은 민씨 부인의 당부가 한시도 숙번의 귓전을 떠나지 않은 까닭으로 숙번은 창칼이 있는 헛간에서 기거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소중히 하며 민씨 부인의 당부를 지켜가고 있었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바우가 와서 창칼의 수를 확인해 가곤 했다. 물론 민씨 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숙번이 민씨 부인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만치 바우도 민씨 부인의 당부를 꼼꼼히 실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런 일을 계기로 친분을 두터야 할 수가 있었다. 틀림없어요, 형님. 바우가 창칼의 수를 확인하고 돌아서면서 말했다. 그러게 뭘 했어, 임마. 두 사람은 웃었다. 서로가 생각해도 우직하리만치 충성스럽기 때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성격을 비교해 본다면 바우가 속이 깊은 편이었고 숙번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이었다. 서로 판이한 성격 때문에 충돌도 있었다. 야, 바우야, 너 글 읽을 줄 안다면서? 대학까지는 읽었어요. 그래? 그거 참 잘되었다. 이것 좀 가르쳐다오. 숙번은 허리춤에 꽂았던 책을 뽑아 펼쳤다. 명심보감 근학편이었다. 여기다. 여기 좀 풀어봐라. 바우는 숙번이가 가리키는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상히 읽고 풀어갔다. 주문공왈. 주문공은 송나라의 학자입니다. 우리가 주자라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가약번이라도 불과 인번 이패하기라.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가난함으로 인하여 공부를 그만두면 아니 되고 가약부라 하더라도 불가 시부 이태하기라. 집안이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아니 되느니라. 이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던 숙번은 불같은 눈으로 바우를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왜 그래요, 형님? 아니, 너 이런 글을 쫙쫙 읽은 놈이 왜 남의 집에서 노복살이를 하냐? 종노릇을 왜 해? 바우는 그제야 안색이 창백해지며 자신의 경솔함을 탓했다. 숙번은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고 바우를 몰아세웠다. 너 임마, 정한군댁 종노릇을 하면서 점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형님. 아니라니까요. 벌써부터 수상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생사람 잡지 마세요. 노복이면 노복이지 무슨 정탐꾼이에요. 바우는 비실비실 뒷걸음치며 말을 이어가더니 비호같이 밖으로 튀져나갔다. 야 임마. 숙번은 바우의 뒤를 급히 따랐고 바우는 있는 힘을 향해 달렸고 숙번도 지지 않고 뒤를 쫓았다. 바우가 숙번에게 뒷덜미를 잡힌 것은 추동 이방원의 집 대문 앞에서였다. 형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듣기 싫어 임마. 숙번은 바우를 잡아 끌듯 중문까지 들어섰다. 민씨 부인이 그런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당장 그 손 놓지를 못하겠는가? 그 무슨 망측한 짓이냐? 숙번은 바울을 세차게 밀었다.
바오는 민씨 부인의 발밑에 쓰러졌다. 무슨 일인가? 민씨 부인이 문초하듯 숙번에게 물었다. 글쎄 이놈이 제 입으로 대학까지 읽었다고 하질 않습니까요? 대학을? 민씨 부인은 놀라고 있었다. 남의 집 중놈으로 있는 주제에 대학을 짤짤 읽으면 틀림없는 정탐꾼입니다요. 내 분명히 대학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바오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수긍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아버님에게 배웠사옵니다. 숙번이 공이라도 세우려는 듯 참견하고 나섰다. 저놈이 필시 왕씨일 겁니다요. 그때 방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울한 놈 이리 들게 하세요. 바울은 떨고 있었다. 어서 들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민씨 부인의 싸늘한 힐책을 듣고서야 바울은 대도를 올랐다. 문 앞에 이르른 바울은 망연히 선 채 움직이질 못했다. 당장 들어오라지 않았느냐. 방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가득했다. 방으로 들어선 바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언의 장검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검의 칼날에는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다. 방언은 시선을 칼날에 둔 채 입을 열었다. 내가 내 집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서로 한 집안 식솔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집 일을 정탐한 데서야 말이 되느냐. 소인이 어찌 나으리의 은혜를 저버리겠사옵니까. 정탐이라 하오심은 당치 않으시옵니다. 내 아비로부터 글을 배웠다고 했더냐. 예, 어디서 어렸을 때 석성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요. 양광도에 있는 석성 말이냐. 그러합니다. 바오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낌이라 할 만치도 통렬했다. 아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 이름을 묻고 있질 않느냐? 방언은 언성을 높였다. 칼날을 세우고 있던 방언이 아닌가. 시선을 주지 않고 높인 언성이어서 바오는 더욱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아버지 이름을 댔다. 득자 우자이옵니다. 무슨 자를 쓰고 얻을 득자 비 우자이옵니다. 벼슬을 했느냐? 아니옵니다. 성은 왕가렸다. 예, 어처구니 없는 자백이었다. 방언은 들고 있던 장검을 연상해 놓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허허허, 너 같은 멍청이가 어느 세상에 다시 있으리. 바오는 영문을 몰라 잠시 방언을 쳐다본 다음 시선을 밑으로 깔았다. 이놈아, 내 집에 있은 지가 5년째가 아니냐. 그런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도 내 목에 칼을 대지 못하다니. 그러고도 왕씨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으리, 소인은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망령된 생각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소인을 믿어 주시옵소서. 허허허,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까닭이 없지. 그만 물러가렸다. 나으리, 바우는 감히 일어서지 못한 채 방언을 불렀다. 더 확실한 언질이 없이는 물러갈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은 내 집 식소를 버리는 일이 아니더냐. 나으리, 하여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입니다. 허허허, 맡은 바 소임을 게을리 말고 명심하겠사옵니다. 바오는 눈물을 흘리며 방언의 앞을 물러나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10여 명의 하인 종속들이 모여 있었다. 왕씨의 핏줄을 받은 바오가 정탐꾼으로 있었다는 소리가 퍼진 모양이었다. 바오는 민씨 부인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다. 마님, 결초 보훈할 것이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만 되었네. 어서 일어서게. 바오는 일어섰다. 민씨 부인은 곁에 서 있는 의주댁에게 일렀다. 나으리께서 입으시던 옷 한 벌 내오게. 예. 대답을 한 의주댁이 잠시 의아해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명색이 왕가의 핏줄을 받은 아이가 아닌가. 옷이라도 갈아입혀야지. 마님, 바오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맛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숙번이 들게. 예, 난처한 모습으로 서 있던 숙번도 민씨 부인에게 부인의 물음에 생기를 찾은 모양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이야. 나으리의 너그러운 은혜가 계셨질 않았는가? 그러면요. 야, 바우야, 허허허. 울긴 임마. 형님만 믿어라. 알았냐? 알았어 임마.
얼마 전에 있었던 민망함을 걷어내려는 듯 숙번은 허튼 웃음까지 웃으며 하풍을 떨었다. 서있던 하인 종속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바우의 할아버지는 왕강 훗날 전주로 된다. 이었다. 아버지인 득우의 대에 이르러 가세가 몰락하여 이방원의 집 간으로 들어왔다. 후일 이방원으로부터 전흥이란 사명을 받게 되고 의금부 제조와 한성 부윤까지 지내게 된다. 또 고서설의 하나인 전우치전의 주인공인 전우치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르러 바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 대문 밖이 슬렁거리는 듯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에서 와서 멈추는 것 같으니 곧 전원이 들었다. 영안군 나으리 드시옵니다. 서있던 하인 종속들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고 숙번과 바우는 허리를 굽혔다. 영안군 방과가 성큼성큼 들어서고 있었다. 민씨 부인이 상냥하게 맞이했다. 납시어소서 예 드시지요. 방과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같이 들기를 원했다. 민씨 부인은 불길한 예감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가슴을 죄며 방과를 따라 방으로 들었다. 방원이 문 앞에 나와 정중히 형을 맞이하려 했으나 형님을 만나 뵙고 오는 길이다. 방과의 이 한마디에 방아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을 한가함은 자연스럽게 생략되고 만다. 이들의 동작도 급해지는 듯했다. 자신이 앉을 자리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빠르게 자정했다. 어디에 계시옵니까? 해주에 계시다. 해주. 방우는 해주란 말을 한번 되씹으며 민씨 부인과 시선을 마주친다. 세자의 책봉이 잘못되어 있음을 통탄하고 있던 방훈과 민씨 부인이었다. 진안군 방우가 다시 돌아와만 준다면 세자의 문제는 마땅히 재론될 것이라고 믿어온 그들 부부였다. 매시고 오시지 않으시고요. 방우는 궁금해서 견딜 길이 없었다. 사시는 게 말이 아니었다. 그러게 매시고 오셔야지요. 곡기를 끊으시고 소주만으로 소일하시고 계셨다. 이때 이르러 방우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곡기를 끊었다면 밥을 먹지 않으며 소주로 소일한다면 종이를 술에 취해 있음이 아닌가. 세자 책봉이 이 지경에 있음을 아시고 계셨사옵니까? 당연하다고 하셨느니라. 당연하다니요. 무엇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옵니까? 방과는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방과가 방우를 만났을 때 아버지 이성계보다는 방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했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갈 것 없어 오실 분이 아니시니라. 강제로라도 메시어와야지요.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일이 세자 책봉을 다시 하는 일이오이다. 방언은 방과의 만류를 뿌리치고 해주로 향해 말을 몰았다. 이숙번, 마천목, 목인의 송거신이 뒤를 따랐다. 다섯 필의 말은 삭막한 들판을 질풍노도와 같이 달렸다. 이들이 해주에 당도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방과의 말대로 새 왕조의 젖장자인 방우가 기거하고 있는 것은 볼품없는 삼간초옥이었다. 손바닥 같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방원의 눈에는 눈물이 개어 있었다. 마땅히 세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큰 형님이었다. 설사 세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기계할 사람이 아니질 않는가. 나으리 정안군께서 드셨사옵니다. 숙번이 문 쪽으로 고해 올렸다. 들려오는 바우의 소리는 노성일갈이었다. 내 어찌 역정놈과 얼굴을 마주 대하리. 당장 물러가였다. 방우는 기가 막혔다. 새 왕조의 대통을 이어갈 세자의 일을 의논하러 온 방원이 아니던가. 그러나 방우는 역정놈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방우는 고동초우는 가쁜 숨결을 가라앉히면서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님, 방훈이가 왔사옵니다. 당장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썩 물러가렸다. 숙번과 천목은 방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문을 열겠다는 눈초리였다. 방훈은 한숨을 놓았다. 방우의 허락을
받기는 틀린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 형편은 더욱 아니었다. 마침내 방우는 문고리를 잡았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방우의 고함소리가 다시 울렸으나 방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흙내가 풍기는 작은 방에 방우는 술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얼굴은 상해 있어 초췌했으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렸다. 방우는 정중히 절을 하고 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방우의 눈에는 핏줄기가 돌고 있었으나 무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방우는 술병을 들어 방우의 잔에 따랐다. 단내가 나는 소주였다. 역적놈, 충신을 죽인 놈. 방우는 씹듯이 내뱉고 있었으나 방우는 진지한 소신을 밝히고자 했다. 형님,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고 싶었사옵니다.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사옵니다. 못된 놈, 포운 대감을 주살한 놈이 살기 좋은 나라라니 포운이 살아있고서는 새 왕조를 창업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잘난 왕자를 세워놓고 두문동에 불을 질렀느냐? 새 왕조가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사옵니다. 방우의 대답이 결의에 차 있는 것만치 방우의 언성도 높아지고 있었다. 고려 왕조의 종신들을 수장시킨 것도 그 잘난 새 왕조 때문이었으렸다. 그러하옵니다. 새 왕조에는 마땅히 새 질서가 있어야 하옵니다. 역정놈. 방운의 말이 채 끝을 맺기도 전에 방운은 방운을 향해 술상을 던졌다. 동시에 방문이 열리면서 숙번이가 방 안의 김을 살피려 들었다. 어서 문을 닫고 물러서렸다. 방운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숙번에게 일렀다. 방문은 닫혔고 또다시 두 형제의 거친 숨소리가 쌓여갔다. 형님,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세자의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금수맛도 못한 놈. 형님, 새 왕조의 첫 세자오이다. 이 막중한 자리를 첩의 자식에게 내줄 수 없음이 아니옵니까? 당연한 업보가 아니겠느냐. 남의 사직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태도를 갈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니라. 형님, 남의 왕조가 아니옵니다. 가셔야 하오이다. 방우는 진지하게 호소했고 정성을 다해 애원했다. 내 어찌 도둑의 무리들과 얼굴을 마주하리. 말을 마친 방우는 심한 기침을 했다. 보기에도 딱한 쥐어짜는 기침이었다. 형님, 방우는 방우에게 다가가 손이라도 잡아보려 했으나 방우의 뿌리침은 무서우리 마치 단도했다. 기침을 마친 방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거친 숨결에는 가래가 끓고 있었다. 방원에게 있어서 그런 방우의 모습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저녁때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설득을 시도했으나 방우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방원을 몰아칠 뿐이었다.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방우는 후일을 기약하는 심정으로 방우의 방을 물러나왔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방원의 발길은 외롭고 적적했다. 형님 하나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자신의 힘이 큰 형님 방우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확연한 것이었다. 그것은 점차 가눌 수 없는 좌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주를 떠난 방원이 개경에 이르기까지 사흘이나 걸린 것은 눈에 띄는 주먹마다 말을 세우고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다. 큰형님 방우의 상념을 지우기 위해 술잔을 들었으나 마시면 마실수록 선명하게 떠올랐고 귓잔을 때리는 방우의 욕설은 바로 곁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또렷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와 같은 방운의 고통을 아랑곳하지를 않았다. 나어린 세자 방석은 정도준과 남원의 학문을 이어받으며 위엄을 더해가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새 왕조의 국호를 논의했다. 중신들은 보다 아름답고 보다 뜻깊은 국호를 짓기 위해 가는 곳마다 모여 앉아 그것을 화제로 삼았다. 그것은 활기였다. 벌써 달갑지 않은 일로 소일하던 조정이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일로 소일하던 조정이었다. 그런 조정에 활기가 솟아남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성계는 우시중 조준과 문화시랑 찬성사 정도전, 예문 관학사 정송, 박의중, 병조판서 윤소종에게 명하여 고려사를 수찬하게 했다. 10월 13일의 일이었다. 새 왕조나 새 정권이 수립되면 전조의 역사를 개수하는 것이 상례다. 그것은 전 왕조의 쇠망함을 불가피하게 그려놓음으로써 새 왕조 창업의 타당성을 확실히 해두는 방편의 하나가 된다. 물론 이로부터 500년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일본도 조선왕조를 침략하면서 조선사의 왜곡 개수를 서둘렀다. 이성계가 고려사의 수찬을 서둘러 명한 것은 새 왕조 창업의 타당성을 합리화해 두고 싶었던 것이었다. 역사란 지난 일을 적는 데 그칠 수는 없어요. 전조의 역사를 바로 적어 새 역사의 창업이 불가피했음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새 왕조의 흥망성쇠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거울이 될 것이라 믿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조준이 수긍했다. 정도전 박의중도 뜻을 달리할 일은 아니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앞질러 두어야겠다. 고려사의 수찬은 이때부터 60여 년에 걸쳐 수없이 고치고 다시 쓰여지기에 이른다. 새 왕조의 입맛에 맞도록 쓰여졌기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 쓰여진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읽는다. 거기에는 이성계가 아태조라고 쓰여있고 이방원은 아전하라고 적혀있다. 다음 왕조의 임금이 전조의 역사를 임금으로 적혀있는 모순을 보면서 당시 고려사의 수찬 과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민재는 수찬궁의 정원을 서성거리면서 하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전 7점선으로부터 하윤이 편전에 들어있다고 귀뜸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정은 하윤의 호다. 정안군께서도 안녕하시고요. 글쎄 그 일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추동에 잠시 들러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하윤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물었다. 조정에는 새 활기가 일어나고 있질 않습니까? 고려사를 수찬하는 일, 국호를 정하는 일, 모두가 새 왕조의 터전을 닦는 일인데 정안군은 술로 소일하고 있어요. 하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정안군을 좀 나무라 주셨으면 해서요. 허허허, 왕자를 나무란다. 부탁합니다. 호정, 가시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골문을 나섰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보았으나 전국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는 결론이었다. 이 같은 사정은 방언의 처지가 중심 세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뜻함입니다. 민재와 하윤이 추동에 당도했을 때 방언은 술상을 받고 있었다. 중문을 들어섰을 때 민씨 부인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벌써 11알째 술로 소일한다고 했다. 자중지혜 하셔야지요. 하윤은 언제나 이런 말을 했다. 하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뜻깊은 말일지라도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들어야 하는 방언에게는 탐탁한 말은 될 수 없었다. 취미는 혈기를 참아서 가라앉히는 일,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일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오이다. 이 같은 하윤의 말에 방언은 퉁명스럽게 반발을 보였다. 제게는 혈기를 가라앉힐 만한 경륜도 없거니와 기다린다 함은 더욱 가당치 않소이다. 대체 뭘 기다리라는 말씀이오이까? 천기는 변하는 법이지요. 정안군에게는 천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방언은 비웃음을 던지며 술잔을 비웠다. 그러나 하윤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천기란 내버려두면 쓸모가 없는 게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고요. 하나 정안군과 같은 분은 천기를 당겨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은 하윤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해주에서의 충격이 너무 컸고 새로 일어나고 있는 활기에
자신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고 있음이었다. 하윤은 그런 방언을 찬찬히 살핀 다음 어투를 직설적인 쪽으로 돌렸다. 정한군께서는 하늘의 소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방언의 눈에 섬광 같은 빛이 돌았다. 하늘의 소명을 받았다는 말이 마음에 든 듯했으나 반응은 뜻밖으로 냉담했다. 벌써 버림을 받지를 않았소이까? 하윤은 이때라고 생각했다. 방언의 대답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아니지요. 버림을 받으시다니요. 정한군답지가 않습니다. 할 일을 빼앗기지 않았소이다. 이게 버림이 아니면 무엇이옵니까? 방언의 여전은 항변으로 변해 있었다. 무엇을 빼앗겼소이까? 세자의 자리요. 세자의 자리를 코울리게 어린아이에게 빼앗기지 않았소이까? 하하하하. 방언의 항변에는 원한이 사무쳐 있었다. 마치 피를 토하듯 외치는 순간 하윤은 너털은 웃음을 웃어제꼈다. 방언은 하윤을 향해 달려들 듯한 노기를 보이고 있었고 하윤은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함께 자리한 민재마저도 하윤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듯했다. 하윤은 웃음을 그치자 자리를 고쳐 앉았다. 시선을 똑바로 방언에게 보내면서 언성을 높여 나무라기 시작했다. 큰형님 진안군이 계셔도 세자의 자리를 탐하시겠습니까요? 방언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윤은 처음부터 이 점을 노리고 있는 듯했다. 진안군께서 세자의 자리에 계셨다면 기다릴 것도 없지요. 하나, 의안군이 세자의 자리에 계시니까 기다려야 하지를 않소이까?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오이까? 방언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윤은 비로소 언성을 낮췄다. 기다리세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나 자중자애하세요. 대감 오늘 큰 가르침을 주셨소이다. 비록 잠시라 할지라도 무례한 언동이 있었다면 크게 꾸짖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언은 고개를 숙여 사죄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밖에 누구 없느냐? 민재가 문 밖으로 전원을 보냈다. 뜻밖의 대령에 있다는 대답은 민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문 밖에서 듣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주안상 올려라. 전환을 마친 민재는 하윤에게 진실로 고마운 치하를 했다. 호정, 내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호정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음입니다. 허허허, 오늘 술맛이 괜찮을 것 같소이다. 세 사람은 웃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주동에서의 웃음이었다. 사람이 사는 일은 흘러가는 것이리라. 때로는 사나운 물구비처럼 소용돌이 치며 흐르고 때로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기도 한다. 명문의 피를 받은 바우가 방언의 집 간호로 흐르는가 하면 당연히 세자가 될 진안군은 투가상간에서 소주를 마시며 소유라는 흐름도 있고 세자의 자리를 탐하며 숱한 시련과 좌절의 흐름 속에 있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곳에 성큼 다가서는 하윤의 흐름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고려왕조의 종친의 피를 받고서 망국의 서름을 달래야 하는 연지의 흐름도 있다. 송악산의 설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귀산산은 벌써 며칠째 잠을 자는 듯 조용했다. 때일은 폭설로 길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연지는 사람이 그리웠다. 요즘은 줄곧 꺽쇠를 생각하는 나날이었다. 봄이 되기 전에 꺽쇠와의 혼담을 매듭지어 두고 싶었기에 이런저런 상념으로 무료했다. 연지는 마루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날씨는 포근하게 풀려 있었고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다. 석보가 다가왔다. 허허허, 눈 온 뒤끝이라 그런지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연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합장을 했다. 천도설이 있어요, 아가씨. 석보는 마루에 걸터앉으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천도라 하오시면 도읍을 옮긴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런가 봅니다. 연지는 잠시 허공에 시선을 두었다가 힘없이 물었다. 옮긴다면 어디로 옮긴다 하옵니까? 글쎄요,
전라도로 간다기도 하고 계령산으로 간다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하옵니다. 연지는 석보가 시정에 다녀왔음을 직감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길에 꺽쇠의 집에도 들러왔으리라는 생각에 잠시 가슴에 둥근거리기까지 했다. 눈이 오기 시작하던 날 밤 꺽쇠와의 혼인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연지는 초조해하기까지 했다. 길은 열렸사옵니까? 연지는 눈에 막힌 길을 열렸느냐고 물었다. 시정에 다녀왔느냐는 간접적인 물음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연지는 석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무릎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연지는 석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싶었다. 개경은 고로왕조 500년의 도읍지가 아니옵니까? 임금은 타성으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고려의 사람들이며 개경 사람이지요. 하오시면 도성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씀이오신지요. 대대손손 살아온 개경 땅에 재물이 있음일 테지요. 누가 재물을 쉬이 버리려 하겠습니까? 지위가 장상에 있는 사람이야 더욱 아니가려 하겠지요. 하지만 무슨 수로 왕명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 그럴 테지요만 왕명에 따라 몸만 옮겨가면 마음은 개경에 남는다면 그것은 참된 천도라 할 수 없음일 테지요. 개경 사람들이 새 왕조의 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식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꺽쇠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다. 꺽쇠의 집에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이 일이었다. 연지는 저녁 공양을 마치고 법당으로 갔다. 왠지 초조하고 착잡해만 가는 마음을 달래려는 심정이었다. 연지가 법당 앞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꺽쇠의 소리가 들렸다. 큰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에게 폐되는 일인 듯 싶사옵니다. 이놈의 처지를 굽어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꺽쇠는 연지와의 혼사를 사양하고 있었다. 연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석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다. 아가씨가 니댁 규수이며 또 무슨 연유로 오늘과 같은 고초를 겪고 계시는지 알고 있느냐? 짐작하고 있을 따름이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부처님 말씀에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마는 너와 아가씨와의 만남은 기막힌 연이 아니냐. 아무래도 전생에 맺어진 인연인가 보다. 석보의 말소리는 잔잔했다. 듣고 있던 연지의 마음은 어느 사이인가 편안하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법당 안은 잠깐 무료한 침묵이 있는 듯하더니 꺽쇠의 소리가 다시 들렸다. 큰 스님, 말해봐라. 소인은 아가씨의 종이 되면 되었지 아가씨를 지엄이로 맞이할 수는 없사옵니다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연지는 긴장했다. 연지가 그 자리에 없는 탓이기도 했지만 석보는 파격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연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꺽쇠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가씨가 숨어 계시는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어디 멀리 오두막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오면 소인이 거기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겠사옵니다. 연지는 법당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꺽쇠의 마음씀이 눈물 나도록 고맙기 때문이었다. 아가씨를 부르는 게 어떠하겠느냐? 스님, 왜 아니겠다는 게냐? 아가씨가 계시면 소인은 입이 열리지 않사옵니다. 허허허, 내 얘기는 들었으니 아가씨 말씀만 들으면 그만인데 입이 열리지 않으며 무슨 상관이 드냐? 아니 그러냐? 아니옵니다. 스님, 소인의 말씀만 전해주시옵소서. 이만 물러가옵니다. 이놈 꺽쇠야. 꺽쇠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연지가 법당 문 앞에 한 발 다가서고 있을 때 문을 열리면서 꺽쇠가 주춤 놀라고 있었다. 꺽쇠는 잠시 연지를 바라보고 섰다가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내려섰다. 그리고 달아나듯 경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연지는 주춤거리면서도 따르지 않았다. 딴에는 몹시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아가씨. 석보가 다가서며 말했다. 꺽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닌지 모르겠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때가 겨울이라
마음을 놓으셔도 될 테고요. 송구하옵니다. 연지는 석보의 앞을 물러났다. 밤에서인지 차가운 바람이 온 몸을 휘감았다. 피하듯 사라져가던 꺽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얀 눈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주시면 더욱 열심히 정독해 보겠습니다.